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의 이성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스포츠 지도사 필기시험을 대비해서 올해 2021년도에 기출 해설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역학의 연구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 개씩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운동 기술의 향상. 2번, 운동 불안 완화. 3번, 운동 장비 개발. 4번, 스포츠 손상 예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운동역학의 연구 목적으로 하면은 크게 저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4가지의 목적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경기력 향상에 대한 부분, 두 번째 동작의 효율성 극대화, 세 번째 상해 또는 부상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 네 번째 운동 장비, 용품을 개발하는 것이 네 번째 목적입니다. 따라서 여기 연구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2번 운동 기술의 향상에 대한 부분은 경기력 향상과 일맥상통한 부분이고, 2번 운동 불안 완화 같은 경우는 이것은 운동 심리학의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목적으로 부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기 때문에 이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운동 장비 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용품이나 그다음에 장비 개발을 하는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4번에 스포츠 손상 예방 같은 경우는 상해 원인을 분석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해부학적 자세에서 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 방향의 용어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복장뼈 또는 흉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복장 터진다고 했을 때 가슴을 치는 그 부위가 대략 복장뼈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장뼈는 어깨의 가쪽, 외측에 있다는 설명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복장뼈가 어깨의 가쪽, 외측에 있나요? 반대로 돼 있죠. 서로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깨가 복장뼈의 가쪽, 외측에 있다라고 서술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게 옳은 지문이 되고,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손목 관절은 팔꿈치 관절보다 먼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목 관절, 손목이 팔꿈치보다 먼 쪽에 있다. 따라서 이것은 옳은 지문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3번, 엉덩이는 무릎보다 몸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엉덩이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엉덩이가 무릎보다는 몸통 가까이, 다시 말해서 근위의 몸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따라서 3번 역시도 올바른 지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머리는 발보다 상, 또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맞습니다. 상에, 머리가 다리보다는, 발보다는 위에 있다, 상에 있다는 것이 올바른 지문이 맞는 것이고요. 반대로 발은 머리보다 아래에 있다, 하에 대한 부분이 돼야지만 올바른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운동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운동의 종류, 운동역학에서의 운동의 종류는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판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역학에서는 크게 운동의 종류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종류를 첫 번째, 병진운동, 자, 두 번째, 회전운동,
마지막으로 복합운동이 있습니다. 각각 이 병진운동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운동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직선운동과 그다음에 곡선운동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을 병진운동과 회전운동, 또 병진운동의 동의어로는 선운동이 있고 회전운동의 동의어로는 각운동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을 더하게 되면 어떤 결합된 형태가 바로 복합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요 판서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병진 운동에는 직선 운동만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병진 운동에는 어떤 운동이 또 있죠?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이 있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2번에 보면은 곡선 운동은 회전 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다. 곡선 운동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병진 운동, 선 운동에 포함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2번 역시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복합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혼합된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혼합된 운동, 그러니까 복합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혼합된 운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3번이 옳은 지문이 되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은 병진 운동은 한 개의 고정된 축을 중심으로 물체가 회전하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개의 고정된 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회전축이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 그리고 병진 운동이 아닌 회전 운동, 또 다른 동의어로는 각 운동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4번에 대한 설명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이 아닌 회전 운동이라는 설명을 알아두셔야 하고 4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인체의 물리량과 물리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은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인가요? 여러분들 체중과 질량, 또 무게와 질량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킬로그램의 단위는 우리가 질량이라고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에 질량은 스칼라이고 무게는 벡터이다. 여러분들 스칼라와 벡터, 일반적으로 물리학을 구분하는 양의 어떤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 스칼라라고 하면은 뭐죠? 단순히 크기만을 가진 것을 스칼라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고, 벡터라고 하면은 크기뿐만 아니고 방향성까지 함께 갖춘 것을 벡터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따라서 질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만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스칼라의 값이 맞는 것이고, 무게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벡터가 맞는 것입니다. 왜냐? 무게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양이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것은 어떤 끌어당기는 힘에 대한 어떤 값의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는 벡터, 크기와 방향을 가진 거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무게중심의 위치는 자세와 상관없이 항상 인체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게중심의 위치는 어떤 내가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손을 약간 들어 올리는 동작, 손을 이렇게 벌리는 동작, 또는 손을 아래로 내리는 동작, 몸을 웅크리는 동작, 어떤 제가 순간순간마다 변하는 자세에 따라서 무게중심의 위치는 변하게 되고, 따라서 무게중심의 위치는 항상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은 질량은 인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척도로 장소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4번에 대한 설명은 질량이 아닌 바로 무게, 체중에 대한 설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고 이 4번의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인체의 안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저면의 크기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기저면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저면의 크기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나요? 맞습니다. 제가 어떤 누군가가 저를 밀친다고 했을 때 제 다리를 넓게 둬서 기저면의 크기를 크게 하면 할수록 제 안정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번에 기저면의 형태는 형태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제가 만약 다리를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안정성을 더 갖추기 위해서는 양 다리를 살짝 앞뒤로 두고 있어서 어떤 기저면의 형태를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안정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2번에 기저면의 형태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3번에 보면은 무게중심의 높이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무게중심의 높이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게중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정성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되고 무게중심이 낮아지게 되면 될수록 안정성은 높아지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고 따라서 3번은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선 또는 중심선이 기저면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안정성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무게중심선 또는 어떤 수직선 이것은 어떤 물체의 중심으로부터 수직으로 하방을 향하는 어떤 임의의 선을 바로 우리가 무게중심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이 바로 우리 형성된 기저면으로부터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안정성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기저면의 중앙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정성은 높아지게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 이 5번의 기출문제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인체 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씩 지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일종 질에는 힘점이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 질에는 힘점이 받침점과 작용점 사이에 있다. 힘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F라고 표현을 합니다. F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받침점은 A, 작용점은 R로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문제의 어떤 형태의 질에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일종 질인가요? 여러분들 이 질의 형태는 몇 종 질의? 바로 3종 질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고 2번 문제 2종 질에는 작용점이 힘점과 받침점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똑같이 한번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2종 질에서 작용점이 힘점과 받침점 사이에 있다. 작용점이 가운데 있대요. 작용점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각각 힘점과 받침점이 끝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보면은 가운데에 저항점 어떤 작용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F의 힘점이 맨 끝에 그 다음에 받침점이 맨 끝으로 가 있는 것을 보아 이게 이종질에 대한 설명이 맞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 옳은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3번 3종질에는 받침점이 힘점과 작용점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걸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그림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받침점이 힘점과 작용점 사이에 있다. 받침점이 A죠. A가
어떤 작용점 또는 저항점과 힘점 사이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 질의 형태는 몇 종 질의 형태죠? 바로 1종 질의 형태다. 따라서 3번 역시도 틀린 지문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의 지뢰의 대부분은 2종 지뢰에 해당되어 힘에서 이득을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2종 지뢰라는 부분이 어떤 힘에서 이득을 본다는 것은 맞는 얘기지만 다만 우리 인체의 지뢰의 대부분의 형태는 몇 종 지뢰의 형태다? 바로 3종 지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체 지뢰 형태는 3종 지뢰의 형태이고 따라서 힘에서 이득을 보진 못하는 지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답은 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에 대한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야구 투구에서 공의 회전 방향과 마그누스 힘이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어떤 몇 번의 지문이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의 회전 방향과 마그누스 힘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그누스 효과라는 것은 회전하며 이동하는 어떤 공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압력 차이에 의해 공의 경로가 굽어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때 굽어질 때 힘의 방향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향하는 것을 바로 마그누스 효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어떤 지문들을 보게 되면은 윗부분은 고속, 그러니까 빠르게 공이 회전을 하고 저기압을 형성을 하고 있고 윗부분은 저속, 느리게 회전을 하고 고기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은 이 방향으로 오고 있고 공의 진행 방향은 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이 회전을 해야 이 부분은 고기압을 형성을 하고, 그러니까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이 부분은 저속으로 돌면서 고기압을 형성을 할까라는 것을 알아보는데 공기의 흐름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고속으로 돌기 위해서는 공기의 흐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공이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 저속, 공이 느리게 회전한다는 것은 공기의 흐름과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어떤 충돌에 의한 공이 느리게 회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공이 회전하는 방향은 우리가 B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느리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여기는 공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마그누스의 힘의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힘에 대한 방향, 우리가 앞에서 제가 문제를 들어가기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힘의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마그누스의 힘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된다? 바로 니은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을 살펴보면은 공의 어떤 회전 방향은 우리가 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그누스의 힘의 방향은 니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기는 200m 달리기 경기에서 경과 시간에 따른 평균 속도의 변화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게 되면은 경과 시간과 보기를 보게 되면 또 평균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경과 시간에 대한 또 변화를 볼 수 있구나.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할 게 여기서 속도를 알고 그 다음에 속도의 변화량도 알고 그 다음에 속도에 따른 경과 시간의 차이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문제를 보고 만약에 캐치를 하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학습을 잘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가속도가 0인 구간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속도라고 하면은 시간에 대비해서 속도가 얼마나 변화했는지가 바로 가속도에 대한 구하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가속도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속도의 변화량이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속도의 변화량이 조금씩은 다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만큼의 속도 변화량이 존재를 하는데, 다만 한 구간에서만 속도의 변화량이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5초와 7초 구간입니다. 여기 보면은 5초 구간에서의 속도도 10, 7초 구간에서의 속도도 10인 것을 확인해서 이때는 속도의 변화량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가속도의 값이 0m/s의 제곱이 나오는 구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지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처음 1초 동안 2.4m를 이동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어떤 의미는 시간에 대비해서 얼만큼 변이가 이동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 1초 동안 이 1초의 시간 동안 2.4m/s의 평균 속도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2번에 대한 지문 역시도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후반부에 평균 속도는 감속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감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후반부를 제가 15초 정도로 잡겠습니다. 15초로 잡을 때 8.7, 8.6, 8.5, 8.4, 8.4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3번의 평균 속도가 감속되고 있다는 것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문인데, 마지막 지문의 평균 가속도는 5초와 7초 사이에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5초와 7초 사이에서는 각각 평균 속도가 10과 10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가속도가 발생하지 않는 0m/s의 제곱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4번의 최대 평균 가속도가 발생하는 구간이 5초와 7초라는 것은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대 평균 가속도가 발생하는 구간은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평균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1초와 3초 사이에서 3초 구간은 8.4m/s, 그 다음에 1초에서는 2.4m/s, 속도의 변화량이 8.4m/s에서 2.4m/s를 빼기 때문에 6m/s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의 경과도 2초이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가 3m/s의 제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1초와 3초 구간에서 가장 큰 최대 평균 가속도가 구간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4번의 최대 평균 가속도는 5초와 7초 사이에 나타나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걸 지울게요. 9번 문제입니다. 길이 50m 수영장에서 자유형 100m 기록이 100초였을 경우에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단 출발과 도착 지점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속력과 속도, 다시 말해서 거리와 변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은 이 속력을 구하는 우리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거리라는 것은 실제 이동한 거리를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유형 100m 경기 기록이기 때문에 100m가 실제 이동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100초가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100m에다가 100초를 나눠주게 되면은 속력은 1m/s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속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도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인가?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죠. 변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 지점을 최단거리의 직선상의 선으로 이은 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건을 보게 되면은 출발과 도착 지점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변이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시간이 100초가 걸렸다 하더라도 변이가 0이기 때문에 속도는 0m/s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비록 계산 문제이긴 하나 속력과 속도, 거리와 변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셨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좀 더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과 디귿부터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역에서는 주동근에 의해 발휘되는 모모가,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 커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바로 짧아진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근육의 수축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등척성 수축, 이러한 수축의 개념들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등척성 수축은 뭐죠?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등척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신장성 수축은 오히려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 단축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 등척성 수축, 근육의 수축의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 라는 것은 이 문제가, 이 기역이 단축성 수축을 나타내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모에 봐서 모모가 디귿보다 커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죠? 바로 어떤 우리 근육이 관절의 어떤 회전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인체 관절의 움직임은 회전의, 바로 질의 형태를 통해서 회전의 움직임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문을 보게 되면 모멘트의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지만 이러한 단축성 형태의 부분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주동근에서 발휘되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힘 모멘트가 1차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힘 모멘트가 저항 모멘트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 모멘트가 저항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단축성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마찰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은 마찰력은 추진력으로 작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1번에 대한 지문이 많이 헷갈렸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하면은 운동의 방향에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운동을 좀 방해하는 힘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사람이 어떤 다른 조건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 번은 얼음판 위에서, 빙판 위에서 달리기를 하고, 한 번은 흙길 위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추진력을 얻기가 쉽겠습니까? 마찰력이 강한 흙길 위에서 더 지면을 세게 누르면서 더 차고 추진력을 얻어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빙판길, 얼음길 위에서라고 하면은 마찰력이 크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찰력이라는 것은 추진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 따라서 옳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1번에 작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2번,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은 그냥 잘 외워두셔야 합니다. 항상 운동 마찰력은 최대 정지되는 마찰력보다 작습니다. 어떤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최고로 작용하고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을 뛰어넘고 일정한 운동 마찰력이 작용돼야지만 그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항상 모든 물체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는 점, 따라서 이 점 2번은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찰 계수, 대표적인 어떤 접촉하는 두 개의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지표의 수입니다. 따라서 접촉면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 마찰력은 마찰 계수와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한 힘의 곱으로 힘의 곱으로 구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이 부분을 수직으로 작용한 힘, 이것을 우리가 반작용의 힘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은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 마찰 계수와 어떤 수직으로 작용한 이 힘, 다시 말해서 이 마찰 계수와 이 힘, 반작용의 힘을 곱한 것이 바로 마찰력이라고 하는 그 공식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동의 법칙, 운동 법칙이라고 하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말하는 것을 대번에 아셔야 하고,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물체의 질량이 증가하면 가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속도라고 하면은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제2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합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뭐죠? 관성의 법칙입니다. 어떤 운동하거나 정지하고 있는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정지되어 있는 상태나 또 운동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부분이 바로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고, 3번의 뉴턴의 3법칙 같은 경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내가 어떤 물체를 밀었을 때, 힘을 작용했을 때 방향은 반대이고 크기는 같은 힘이 나에게도 작용한다는 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 4번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은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형태만 바뀔 뿐 질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뉴턴의 운동 법칙과는 떨어져 있는 약간 별개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뉴턴의 제2법칙이 바로 이 보기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3번입니다. 13번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어떤 표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떤 출제위원분들께서 자주 어떤 내시는 문제의 경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떤 그래프나 표를 제시한 다음에 실제 운동역학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로서 묻고 있습니다. 13번에 보면은 그림은 A 선수와 B 선수가 제자리에서 수직 점프 후 착지할 때 착지 구간에서 시간에 따른 수직 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입니다. 조건이 단 가와 나의 면적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의 면적,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나의 면적이 동일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Y축에는 어떤 수직의 힘, 뉴턴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직의 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X축에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충격량을 의미하는 시기구나 라는 것을 만약 아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학습을 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은 A 선수와 B 선수의 수직 충격량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다시 보겠습니다. A 선수, 그 다음에 B 선수의 수직 충격량은 동일하다. 우리 충격량이라는 것은 충격력 곱하기 작용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 그래프에 있어서 적분, 다시 말해서 이 면적이 수직 충격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단 가와 나의, 다시 말해서 A 선수와 B 선수의 어떤 그래프의 형태와 면적이 다를지라도 면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A 선수와 B 선수의 수직 충격량은 동일하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A 선수와 B 선수에서 수직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거나 앞으로 학습을 하실 분들한테도 모두 해당되는 얘기지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값을 나타낸다는 것, 같은 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충격량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신다고 했을 때 두 개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1번을 통해서 충격량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르다? 옳지 않은 지문인 거죠.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은 지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3번에 A 선수와 B 선수의 수직 충격력이 다르기 때문에 수직 충격량도 다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격력이라고 하면은 각각 이 끝부분을 최고점을 바로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선수 A 선수와 B 선수의 수직 충격력의 크기는 비록 다를지언정 양이라는 것은 어떤 결국 이 면적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수직 충격량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번 A 선수와 B 선수의 수직 힘의 작용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직 충격량이 다르다? 아까 우리가 그래프를 기억을 해봤을 때 아까 나 선수가 훨씬 더 많은 어떤 작용 시간이 작용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언정 면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이 달린다 할지언정 마찬가지로 충격량은 같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역시도 틀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했던 것은 충격량이라는 것은 작용한 시간 곱하기 어떤 충격력 또는 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동일한 부분이다. 동일하단 값이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고 운동량의 변화는 충격량과 같다는 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이 문제를 기억을 해두셔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 다이빙 선수의 공중 동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전 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은 질량 분포가 회전축에서 멀수록 관성 모멘트는 작아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성 모멘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바로 물체의 질량, 질량 분포. 그래서 1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 질량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죠? 우리가 몸을 웅크리면 웅크릴수록 질량의 분포는 커지게 되고 몸을 이런 식으로 펼치면 펼칠수록 질량의 분포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점프를 해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공중에서 회전 동작을 할 때 이와 같이 팔을 벌리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성 모멘트를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질량의 분포를 질량의 분포를 밀도를 높여야 하지만 이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죠. 반대로 착지를 하고 나서는 회전을 멈추기 위해서
질량의 분포를 이와 같이 넓게 크게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어떤 TV나 어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질량 분포가 회전축에서 멀수록 관성 모멘트는 작아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량 분포가 회전축에서 멀수록 관성 모멘트는 작아진다? 아니죠. 질량 분포가 회전축에서 멀수록 관성 모멘트는 커진다는 것이 올바른 지문이 될 것이고, 따라서 1번은 옳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에 보겠습니다. 관성 모멘트는 각 운동량에 비례하고 각 속도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판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이 2번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각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관성 모멘트 곱하기 관성 모멘트 곱하기 바로 각속도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2번 문제에 보면은 관성 모멘트는 각 운동량에 비례하고 각속도에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관성 모멘트만 남기고 이와 같이 식을 구성하게 되면은 각속도, 그 다음에 각 운동량인 것을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에 보면은 관성 모멘트는 각 속도에 각 운동량에 비례하고 각 속도에 반비례한다. 이 식을 보았을 때 옳은 지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3번에 보면은 회전 방향의 길이는 관성 모멘트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또 다른 식은 관성 모멘트를 또 다른 구하는 식, 바로 질량 곱하기 회전 방향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3번에 보면은 회전 방향의 길이가 관성 모멘트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고 써 있는데,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은 공중 자세에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져도 가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공중에서 자세가 달라질 때마다 항상 가속도가 변한다는 것도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식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역시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고, 우리는 2번이 정답인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번 1N의 힘으로 1m 거리를 움직였을 때 수행한 일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되어 있고, 조건에 단 힘의 작용 방향과 이동 방향은 일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구하는 우리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를 구하는 식은 일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힘 곱하기 거리. 여기서 힘은 1N이고 거리는 1m입니다. 이 둘을 곱하게 되면 1이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보기를 딱 보게 되면은 다 1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어떤 계산뿐만 아니고 이를 나타내는 단위의 값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또 요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 1
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문제, 그러니까 구해야 할 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1을 나타내는 단위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고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뉴턴이라는 것은 힘을 나타내는 어떤 단위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고 3번 1쿠빅미터 같은 경우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4번에 1줄 퍼 세크라는 것은 1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16번에 보면은 어떤 물체에 200N의 힘을 가해 물체를 10초 동안 이동시켰을 때 1율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힘의 작용 방향과 이동 방향은 일치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1율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양,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1양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1양을 구하는 식은 소요시간 분의 바로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데 일단 2를 1차적으로 구해야겠죠. 이 문제에서 보면은 200N의 힘과 5m의 거리가 작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에 대한 값은 1000줄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시간이 10초이기 때문에 1000줄에다가 10초를 나눠주게 되면은 100W의 1량이 작용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번에 대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은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지문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번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건 역시도 옳은 지문입니다. 3번 운동 에너지는 속도뿐만 아니라 질량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그 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3번의 지문이 옳은지 틀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은 K2로 표시를 합니다. K2로 표시를 하고 자, 제가 저쪽에다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은 K2라 표시를 하고 키네틱 에너지라고 합니다. 키네틱 에너지 같은 경우는 2분의 1 곱하기 m 바로 매스 질량을 의미하는 거고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3번에 보면은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도뿐만 아니라 질량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방금 우리가 확인한 그 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은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가 있으나 높이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계산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P2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는 M 곱하기 질량 곱하기 G 바로 9.8 m/s의 제곱의 중력 가속도 곱하기 바로 H라는 것은 바로 높이의 물체의 높이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4번에 보면은 보기에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가 있으나 높이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앞에 방금 보았던 식을 통해서 높이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자, 17번 문제와 18번 문제가 함께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 문제인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g 곱하기 높이, 이 구하는 식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가장 큰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은 7m/s로 평지를 달리고 있는 질량 90kg인 럭비 선수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2번 8m/s로 평지를 달리고 있는 질량 100kg의 럭비 선수의 운동 에너지. 3번 5m 높이에 서 있는 질량 50kg인 다이빙 선수의 위치 에너지. 마지막 4번 4m 높이에 서 있는 질량 60kg인 다이빙 선수의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3번과 4번은 위치 에너지에 대입을 해서 에너지를 구하면 되고 1번과 2번은 운동 에너지의 공식에다가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의 양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의 에너지의 양을 표시를 하게 되면 2205 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번에 8m/s로 평지를 달리고 있는 질량 100kg의 어떤 선수의 운동 에너지는 3200 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각각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3번은 2450줄, 4번은 2352 줄인 것을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역학적 에너지는 바로 우리가 2번 8m/s로 달리고 있는 질량 100kg의 럭비 선수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에너지를 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방금 우리가 17번부터 이어져 온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셔야지만 그거에 맞게 각각 대입을 해서 이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9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운동학적 분석 방법으로만 묶인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게 되면 기억은 영상 분석, 그 다음에 니은은 고니오미터 각도 분석, 그 다음에 3번에 스트레인 게이지 힘 분석, 4번에 리을의 지면 반력 분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동학적 분석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각도, 속도, 가속도, 각가속도, 이런 어떤 운동학적인 변인들을 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운동학적 방법이라고,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학적인 분석 방법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억의 영상 분석, 그 다음에 니은의 고니오미터 각도 분석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니오미터 각도 분석은 수동식 어떤 각도계를 통해서 관절의 각도를 사람의 수기로서, 손으로서 직접 구하는 것을 고니오미터 각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각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어떤 운동학적 변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기억 니은이 운동학적 변인이기 때문에 운동학적 변인을 구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디귿의 스트레인 게이지 힘 분석 같은 경우는 물체가 외력으로 변형될 때 어떤 변형을 측정하는 운동 역학적인 분석 방법입니다. 분석 방법 장비이기도 하고요. 다음 리을의 지면 반력 분석 같은 경우는 운동 상황에서 사람이 지면에 가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어떤 분석 방법을 바로 지면 반력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학적 분석 말고 운동 역학적 분석 같은 경우는 바로
힘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 운동역학적 분석 방법인데, 각각 디귿과 리을은 힘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운동역학적 분석 방법이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귿의 운동학적 분석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근전도, 일렉트로마이오그램, EMG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장단지근, 비복근의 최대 수축 10점이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전도를 구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분석 변인이 있습니다. 분석 변인이라고 하면은 바로 근활성도, 근수축, 타이밍, 그다음에 근피로도, 그 세 가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하실 거고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최대 수축 시점, 바로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번에 스쿼트에서 넙다리 고등근, 대퇴 직근의 근피로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피로도, 대표적인 근전도로서 구할 수 있는 분석 변인입니다. 따라서 2번 역시도 옳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3번 제자리 높이 뛰기에서 무게중심의 3차원 위치 좌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차원 위치 좌표 같은 경우는 3차원 영상 분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고, 근전도 분석 방법은 운동역학적인 분석 방법인 반해 이 3차원 영상 분석 같은 경우는 운동학적 분석 방법입니다. 따라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번에 팔굽혀 펴기 위팔 세글렉은 상한 삼두근의 근활성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활성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근활성도 대표적으로 EMG, 근전도로서 구할 수 있는 분석 변인입니다. 따라서 4번 역시도 옳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차원 위치 좌표에 대한 설명을 써놓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운동역학 기출해설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단순하게 문제를 외우거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항상 이론과 그다음에 문제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셔가지고 그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운동역학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 학습에 만전을 기하셔서 꼭 2022년도 목표하신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